일단은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아마 교수님이 저를 부르신 이유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살 때 쟤는 진짜 커서 뭐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근데 나름 그래도 사랑구실하면서 살고 있는 거를 보시고 여러분들도 야 저런 바보도 했는데 너희도 할 수 있어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셔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목은 야노드로 만들었고요. 야노드 할 수 있어 입니다. 오늘은 제가 일단 뭘 어떻게 해왔는지 먼저 소개를 간략하게 해드리고 제 인생에서 좀 큰 영향을 미쳤던 거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워킹홀리데이, 교환학생, 대외 활동 한 가지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아마 지금 4학년이신 분들은 취업 준비하고 계셔서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제가 가장 최근까지 취업 준비를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뭐 취업 시장이 어떤 상태인지 뭘 좀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뭐 저기요 하고 물어보셔도 되고요. 왜 그거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뭐 그냥 사소한 것도 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질문해 주셔야지 교수님이 아마 저를 부른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시작할게요. 저는 먼저 2012년도 3월에 여기 중호중학교 학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7월 달에 바로 휴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시험 쳤는데 평점이 1.7이었어요. 그러니까 학사 경고를 겨우 피하는 수준의 학점을 받고 나는 도저히 공부랑은 길이 안 맞구나. 나는 이제 공부에 머리가 없고 재능이 없어. 그래서 저는 휴학을 하고 ABC마트라는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또 뭐 코데지 컴바인이나 의류 매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사를 하고 뭐 군대 갔다가 전역을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2015년 8월에는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갔다 왔고 약 1년 동안 갔다 왔고요. 그리고 16년도 9월에 복학을 했어요. 그리고 2018년 3월에는 중문학과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교환학생을 갔다 왔습니다. 작년 1년은 제가 정말 바쁘게 살았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바쁘게 산 1년이었는데 여러분은 만약에 시간이 조금 있으시다면 저처럼 1년 만에 몰빵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조금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3월 달에 중국어 HSK 5급 취득했고요. 4월 달에는 말레이시아 전시회에 갔다 왔어요. 요거는 제가 대외 활동으로 했던 거라서 뒤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5월에는 무역영어 1급, 7월에 물류관리사, 그리고 10월에 홍콩 전시회 또 갔다 왔고요. 그리고 19년 11월에는 전자상거래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에는 토익이랑 오픽을 점수를 취득했고요. 4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성적표 보시면은 처음에 1.7이었던 학점이 4.2, 4.3, 4.4, 4.5를 받고 졸업을 했습니다. 이건 뭐 중국어 자격증 취득한 인증서고요. 이거는 무역영어, 물류관리사, 토익, 오픽, 뭐 인증서, 장관사항입니다. 근데 이거 지금 말씀드리는 게 자랑이 아니고요.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 하루 보면 이제 안 볼 건데 자랑할 것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데 야, 저 사람 저렇게 집중하면 할 수 있구나. 나도 좀 했으면 좋겠다. 누군가는 자극을 받고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물론을 시작할게요. 그리고 2020년 6월에는 부산조선해양기자재 공업협동조합이라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첫 번째로 영향을 미쳤던 워킹 홀리데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혹시 갔다 온 사람 있나요? 가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사람? 열심히 들으세요. 호주 워킹 홀리데이 갔던 거는 군대 전역하기 직전에 친구가 야, 내 주변 사람 한 명 워킹 홀리데이 갔다 왔는데 좋다더라. 100만 원 들고 갔는데 괜찮대. 한번 가봐라. 라는 얘기를 듣고 한 이틀 있다가 비자 신청 마치고 한 일주일 있다가 출국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도착했을 때 현금 딱 100만 원 들고 있었는데 만약에 가신다고 하신 두 분은 가실 때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은 가져가셔야 됩니다. 저 진짜 노숙하거나 아사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힘들게 급하게 3일 만에 일을 구하고 한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자리를 좀 잡아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때 하루에 한 12시간 정도 일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일주일에 90만 원에서 100만 원 가까이 벌었습니다. 월급으로 한 3, 400만 원 정도 되죠.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뭐 여행도 많이 가고 이거는 뉴질랜드 캠핑카 타고 다녔던 거고요. 캠핑카 타고 뉴질랜드 여행하고 뉴질랜드 그냥 풍경이고 축제, 이건 멜버른 사진입니다. 근데 이거 사진 좀 좋은 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못했는데
제가 호주에 있으면서 계속 살아도 됐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고 공부를 하게 된 사건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살던 집주인이 도망을 갔고요. 그리고 제가 다니던 학원 원장이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둘은 다른 사람인데 한 1, 2주 간격으로 두 사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몇 천만 원까지의 단위는 아니지만 한 몇백만 원 정도는 당장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같이 살던 사람들은 뭐 울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인데 저는 그때 든 생각을 아직까지도 써먹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후에 뭐 화내거나 운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면 진작에 해결됐겠지. 이 시간에 방법을 찾자였습니다. 저는 뭐 다른 사람들 울고 화내고 술 먹고 할 때 부동산에 뛰어가서 제가 생활하는 반경에 있는 집 중에 이사할 수 있는 집을 찾았고요. 그 이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잡을 뛰었습니다. 그때 거의 한 20시간 정도 일했던 것 같아요, 하루에. 이렇게 바짝 일을 해서 이사를 해서 다행히 노숙은 안 했고요. 그 경험이 있었고, 두 번째는 주변 사람들 보면은 다 뭔가 하나씩 배우고 있는 거예요. 뭐 스포츠도 있고 악기도 있고 요리, 뭐 제2외국어 이렇게 하나씩 배우는 게 있는데 저만 배우고 싶은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배우고 싶은 게 없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하루는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밥만 먹고 내가 배우고 싶은 걸 다 적었어요. 리스트를 만들어서 사소한 것도 다 배웠어요. 뭐 악기라고 치면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언어는 제가 중국어도 전공자지만 수화를 배우고 싶어가지고 수화 학원도 알아봤었고 스포츠는 수영, 테니스, 골프 이렇게 짜잘한 거 모두 적었어요. 요리는 전문적으로 못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메뉴 한두 개만 적어보고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고 나니까 갑자기 뭔가 배우고 싶다, 뭔가 배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고 한 달 있다가 제가 귀국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복학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조금 개연성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뭔가를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일단 학교에 복학을 했어요. 그렇게 학교에 처음 복학을 하고 그렇게 16년도 2학기였거든요. 복학을 했을 때 저는 공부를 안 해봤어가지고 중고등학교 때 심지어 뭐 초등학교 때 학습지, 뭐 가외 이런 거 하면은 선생님들이 저희 부모님한테 부모님 죄송한데 종훈이는 너무 학구열이 없어서 가르치시는 거 돈 낭비라고. 저 하루에 뭐 한두 시간 가르치면은 3, 40만 원씩 버는 사람들이 뭐 말릴 정도로 공부를 안 했던 거죠. 공부 방법을 몰라서 처음에 복학했을 때는 한 3.5학점만 받자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뭐 주변 친구들은 1, 2주 전에 시험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한 달을 잡고 그 전공 서적을 통째로 외웠어요. 만약에 저희 그 초급회화, 중급회화 이런 거 보시면 본문 있잖아요. 그 본문에 있는 뭐 1단원부터 5단원까지 시험을 친다고 하면은 그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적었어요. 한 일주일 정도니까 외워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적어보고 끝낼 때 한번 적어보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뭐 한 획이라도 틀리면 다시 처음부터 쓰는 식으로 제가 혼자 규칙을 만들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100번 이상 적었죠, 본문만. 그렇게 해서 시험을 쳤을 때 4.2학점을 받고 처음으로 차석을 하게 됩니다. 이거 생각보다 공부할 만하네 라는 좀 자만심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두 번째 계기인 중국 교환학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중국 갔다 오셨나요, 다들? 아무도 안 갔나요? 그렇군요. 중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재로 공부를 해가지고 글을 보면 읽을 줄 아는데 말을 하거나 듣는 게 전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그걸 간과하고 간 거죠. 만약에 제가 니하오라고 인사를 했을 때 상대방의 답변을 못 알아듣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남지라고 했는데 호주랑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한국인에 대한 인식이었어요. 호주는 제가 나 한국인이야 이러면은 뭐 어쩌라고 동양인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국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말도 걸어주고 뭐 불쾌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지만 먼저 말을 걸어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써먹자라고 생각을 해서 뭐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면은 네가 뭘 하는지 일단 모르겠고 나 오늘 학교에서 배운 거 써먹어 볼래? 라고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하고 보통 생활은 중국에서 수업을 마치니까 한 12시 됐거든요. 그러니까 점심을 먹고 이제 오후에는 복습을 하고 예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 교환학생을 갈 일이 나중에 생긴다면은
가서 복습 말고 예습은 꼭 하세요. 예습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수업이 됐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밤에는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커피도 먹고 뭐 술도 먹고 이렇게 노는 생활을 즐겼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뭐 그냥 공부만 한 건 아니고요. 뭐 이런 사진처럼 괴롭힘도 당하고 뭐 눈싸움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뭐 저희가 알던 양꼬치 사이즈가 아니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영어를 사실 뭐 스펠을 주면 제대로 발음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아는 것만 말할 수 있고 이거 얼마니? 뭐 몇 개죠? 이 정도밖에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 갔을 때 길 찾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었을 때 일단 동양인이니까 내가 얘기를 하면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많아서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필리핀이나 아니 우리나라에 사는 거라도 영어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필리핀 알아보니까 3달에 한 3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숙식 제공해주고. 근데 그 3개월 갔다 온 친구, 안 갔다 온 친구는 엄청 컸어요. 그리고 전 영어를 못했었지만 못한 사람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고 거기서 학원을 다니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있나요? 없으시면 이제 가장 갑갑한 취업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취업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취업이 매년 어렵다고 했어요. 저 1학년 때 어렵다고 했었고, 뭐 저 중고등학교 때도 어렵다 했었고, 4학년 때도 어렵다 했었는데 지금은 진짜로 어려워요. 뉴스에는 뭐 80% 중소기업이 1년을 버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고, 취업 공고를 냈다가 내리는 회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대학생 졸업자들은 나오는데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고 상황이 점점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제가 지원했던 회사는 원래 보통 한 2, 30명밖에 안 넣었었대요, 그 전에. 근데 제가 딱 넣었을 때 200명이 넘게 지원을 했었고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학년 있나요? 4학년? 4학년 한 분? 두 분? 세 분? 4학년이시면은 구직 활동하고 계신가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사람인 이런 거 찾아보시나요? 중국에서? 대단하십니다. 알겠습니다. 그 사람인이나 뭐 잡코리아 같은 구직 활동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지금 당장 취업 이력서를 쓰라는 게 아니고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뭐 이 정도 연봉은 받아야지, 아니면 뭐 이런 일은 하고 싶어라는 것들을 미리 볼 수 있으니까 뭐 그냥 재미로 할 거 없을 때 인스타그램 맨날 똑같은 거 보면 재미없잖아요. 사람인 이런 데 들어가서 돈은 이 정도 주는구나 라고 한번 보시고 1년 정도 남으셨다면 그거에 맞춰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취업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됩니다. 요즘 뭐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해서 학교를 안 본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진짜로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난 모르겠어요. 사람들 말이 달라서. 제일 중요한 게 어학 성적, 자격증, 그리고 대외 활동이고요. 대외 활동은 저희가 뭐 한 예를 들어서 10년 전에 만약에 한 토익 700점이 있으면 취직이 됐다 라고 했었으면 지금은 850점, 900점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회사가 요구하는 게 높아지는 게 아니고 점점 옆에서 경쟁하는 사람들 수준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대외 활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끽해봐야 동아리, 뭐 취미 활동하는 거. 근데 지금은 약간 준필수가 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갖고 대부분 한 절반 이상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대외 활동을. 그래서 여러분 커리어, 만약에 내가 무역으로 하고 싶다면은 그쪽 분야 인턴 아니면 아르바이트 이런 게 대외 활동으로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소개서는 제가 간략하게 조금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은 보통 졸업하실 때쯤 되면은 두 분야로 나눠져요. 나는 공기업이나 공무원을 해야겠다라는 파트랑 나는 그냥 사기업에 가야겠다는 파트가 나눠집니다.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조금 다른데 둘 다 준비해본 입장으로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순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맨 처음에 서류를, 공무원 같은 경우는 서류를 안 넣거든요. 그냥 뭐 범죄 이력만 없으면 다 넣으시는 거서 공무원 편 넘어가시고, 공기업의 경우 서류를 넣고 인사원 시험을 봐요. 이건 그냥 약간 심리 테스트 비슷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쉬워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만 하면 되는데, 만약에 거짓말로 하다 보면
여기서는 맞다고 했다가 다른 문항에서는 아니오라고 해버리면은 오답률이 높아져요. 이제 이 검사 결과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라고 뜨기 때문에 채용되지 않겠죠. 그것만 신경 쓰시면 좋고, 그 다음에 NCS라는 시험을 쳐요. 이게 공대 같은 경우에는 기초 직업 능력이라고 해서 저희 뭐 언어 수리, 뭐 약간 저희 초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수준의 문제들이 나오는데 문항이 많고 풀수는 시간이 짧아서 쫓기다 보니까 못 푸는 거죠. 그리고 뭐 공대는 전공으로 뭐 전기면 전기 쪽, 전자면 전자 쪽으로 치는데 저희 문과는 보통 경영학이나 회계학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거 서적, 전공 서적 말고 서점 가면 한 권짜리 팔거든요. 그걸 준비하시면 되고, 보통 50문제가 나오는데 40 후반 정도 맞아야지 면접에 갈 수 있어요. 제가 한 달 정도 준비했었는데 30 중후반 맞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 준비하면은 바짝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고 싶진 않았고 뭐 그럴 용기도 없었나 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 사기업은 서류를 보고 약간 대기업이나 중견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인적성을 봐요. 인적성이 인성 보고 적성 보는 건데 롯데나 삼성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만의 시험이 있어요. 뭐 롯데는 LTEP, 삼성은 G셋이라고 해서 시험이 따로 있는데 그 문제지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 문제지 한 권만 보고 이제 다른 회사 거도 같이 준비하니까 필요하시면 서점 가서 모의고사 구매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면접으로 넘어가는 순서입니다. 뭐 면접도 다양한데 큰 기업일수록 면접이 많아요, 절차가. 뭐 처음에는 그냥 실무진 면접 봤다가 그 다음에는 뭐 너희 동료들끼리 어떻게 생활하는지 봐야겠다 하면서 토론도 해보고 그 다음에 임원 면접 갔다가 또 최종 면접이 따로 있어요. 갈수록 복잡해지고 중견, 중소는 보통 2차 만에 끝납니다. 실무진 면접, 팀장급, 과장급 면접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장, 전무급 면접을 보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공기업 준비하는 사람이랑 사기업 준비하는 사람들의 필요한 스펙을 조금 비교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는 정형화된 건 아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요 정도 이상인 사람을 요구하더라입니다. 먼저 요거는 공기업 공무원 기준이고요. 토익은 800점 이상입니다. 사실 700 이상인 것도 많은데 800 정도가 있으면 가산점을 주는 곳이 많더라고요. 990점 만점에 800 이상 받으셔야 되고, 회화는 옛날에는 저희가 토익으로 많이 구분했는데 이제 토익 990점 받아도 말을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회화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아직 중소기업은 뭐 토익을 많이 보지만 대기업에서 중견기업은 이미 회화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둘 다 하면 가장 좋고요. 회화 위주로 준비하셔도 좋습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오픽 IM2도 있지만 IM3 이상 지원할 수가 있어요. 위에서부터 하면은 AL 있고요. 그 밑에 IH, IM3, IM2, IM1 뭐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토익 스피킹은 레벨 5 이상인데 요거는 7점 만점입니다. 레벨 7을 받는 거는 많이 어렵다고 해서 만약에 준비하실 거면 6 정도 목표로 하시면 되고요. 사기업은 토익 850 이상이에요. 근데 이것도 좀 많이 높아졌어요. 900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 850 이상 받아야지 지원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은 채용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회화는 그 공무원보다 한 단계 높은 오픽은 IH 이상이고 토익 스피킹은 레벨 6 이상입니다. 중국어는 제가 5급 적어놨는데 아마 여러분 수업 듣다 보면 알 거예요. 쟤는 우리 거 아닌데 왜 이렇게 중국어를 잘하지? 라는 사람들이 한둘씩 있어요. 저 지난번에 경영학과랑 같이 수업 들었는데 좀 잘해서 재수없더라고요. 어쨌든 중문과 안 나와도 중국어 일반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처럼 그냥 의사소통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여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하는 사람은 널렸습니다. 비전공자지만 6급도 사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국어를 조금 살리고 싶다고 하시면은 6급 제 생각에 필수라고 생각되고요. 아니시면 적어도 5급은 취득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자격증입니다. 공기업 공무원은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한 게 한국사 1급,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입니다. 그 외에는 직무 관련 자격증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원했던 코레일 로지스 같은 경우에는 물류관리사, 유통관리사 1급을 가산점을 줬어요. 근데 이게 가산점이니까 별로 안 중요하겠지 생각하시겠지만
공기업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들은 모든 가산점을 다 챙기고 시험을 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이제 공기업에 가야겠어, 좀 철밥통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은 바로 NCS 공부하시는 것보다 컴활 한국사를 먼저 취득하시고 NCS 응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기업은 컴퓨터 활용 능력 1급을 가장 우선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이 직무 관련 자격증입니다. 뭐 관광 쪽으로 갈 거면은 통역, 관광 통역 안내사가 있고, 무역 쪽으로 갈 거면 국제무역사 또는 무역영어가 있고요. 물류 파트로 가겠다, 물류관리사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근데 저는 4학년 졸업하기 전까지도 사실 진로를 못 정했어요. 내가 뭘로 먹고 살지라는 생각을 못해서 무슨 직종을 해야 될지는 몰랐는데 그냥 그나마 관심이 있었던 게 무역이고 물류였어서 그쪽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차피 저희는 직업을 두세 번씩 바꿀 거거든요. 저희 세대는 그렇다고 하네요. 뭐 처음에는 뭐 무역에서 있었다가 갑자기 유튜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은 그 분야에서 필요한 자격증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시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외 활동입니다. 제일 첫 번째는 직무 관련 인턴이고요. 내가 만약 마케터가 되고 싶다. 그러면은 인턴 채용 공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일을 해보세요. 가장 빠른 방법은 4학년 2학기 때 휴학계나 아니면은 취업계를 내고 인턴 실습을 하시는 거예요. 인턴 경력을 가장 좋게 쳐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작은 관련 아르바이트. 물류 파트는 그쪽 아르바이트가 많으니까 살릴 게 많았었고, 세 번째가 교내 웹 프로그램입니다. 저 아까 그 사무실 옆에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 여러 개 있는 거 같던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학생의 동아리 이런 게 좋은 뭐 추억을 쌓기에는 좋고 재밌게 노는 건데 이건 사실 대외 활동에 적을 수가 없어요. 뭐 적는 사람들도 있지만 적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노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제 3, 4학년 되셨으면은 다른 대외 활동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 처음에 쓰려고 써본 사람 있나요? 자기소개서가 뭔지 아는 사람? 자기소개서가 회사마다 항목이 다 다른데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걸 준비했었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는 쓰지 마라, 이렇게는 써야 된다라는 거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처음에 일단 자기소개서는 취업 준비하는 사람 입장은 줄여서 자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조금 웃기게 표현하면 자소설이라고 합니다. 픽션을 많이 넣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제 꿈이 바뀌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 회사 쓸 때마다 바뀌고 저는 어릴 때 삼성을 꿈꿔왔고 또 다음번에는 어릴 때 LG를 꿈꿔왔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픽션은 넣을 수 있지만 거짓말은 넣으면 이제 면접에서 걸릴 수 있으니까 거짓말은 쓰지 마시고요. 제일 먼저 자기소개랑 성장 배경을 물어봐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저는 뭐 몇 살이고 무슨 대학교를 졸업하고 집에는 부모님 계시고 뭐 동생이 있고 뭐 복돌이가 있습니다. 저는 뭐 어릴 때부터 공부를 안 해왔지만 뭐 이렇게 하면서 장편 소설을 쓰기 시작해요. 일대기를 쓰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게 쓰지 마시고 세 번째 보면 자사 및 해당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삼성의 마케팅팀이다. 왜 삼성이고 왜 마케팅팀에 지원했는지를 쓰는 항목인데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다 3번 화살표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삼성의 마케팅팀인데 내가 왜 삼성의 마케팅팀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를 처음에 성장 배경에 써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릴 때 삼성이 광고하는 TV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그 광고가 인상 깊었고 나는 그런 쪽으로 마케터 꿈을 꿨고 전공을 이쪽으로 전향을 했다. 그리고 그걸 준비하면서 자격증을 취득했다 정도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격의 장단점인데 보통 항목이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000자 정도 씁니다. 그 공백 띄워서 1000자 정도 쓰게 되어 있는데 적은 데는 뭐 500자고 많은 데는 2000자까지 있어요. 근데 혼자서 이거 지금 4개 오늘 적어 놓으셨다가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1000자 맞춰가지고. 근데 이 성격의 장단점은 장점으로 1000자를 채우세요. 일단 단점을 굳이 말하지 말고
저의 장점은 어떤 것입니다. 왜 그거에 대한 사례를 얘기해야 돼요. 근데 뭐 뜬금없이 회사 일할 이제 면접관이 이력서를 봤을 건데 뜬금없는 장점 있잖아요. 뭐 저는 잘 먹습니다. 저는 뭐 친구가 많아요. 이런 거 말고 직무에서 써먹을 수 있는 장점을 찾는 거예요. 뭐 저는 성격이 뭐 칼같이 깔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 처리가 깔끔하다거나 이건 좀 웃기네요. 이거 제가 쓴 거 하나 보여드리면은 이거 제가 썼던 거거든요. 성격. 직무 강점과 기여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저는 시너지가 되어줄 강점이 있습니다. 맡은 업무에 애정을 가지고 임한다는 사실과 긍정적인 사고방식. 좀 이상하죠?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왜 일할 때 도움이 될까? 그리고 유연한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좀 이상하죠? 근데 이제 그걸 뒤에서 풀어 써줘야 되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하게 된 것은 호주 워킹홀리데이 경험 덕분입니다. 뭐 그러고 뭐 사기당했는데 이렇게 해결해서 잘 살았습니다. 끝내주고 두 번째는 맡은 업무에 대한 애착을 품고 임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에 대한 예시를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의 장점은 뭐 친구가 많습니다. 잘 먹습니다. 이런 거 막 간단하게 말고 먼저 두 가지를 나열해주고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해주는 방식으로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단점을 써야 된다면은 단점을 장점화시키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 썼어요. 저는 이 장점에는 스케줄 관리를 썼었거든요. 매일 다이어리를 작성하고 그 다이어리 적은 일을 못 끝내면 뭐 잠을 안 잔다는 식으로 썼었는데 단점에는 너무 그걸 지키려고 집중을 했었다. 이거 성격이 나빠지더라. 집착을 하더라. 라는 단점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에 이런 단점이 있었지만 저는 취미 생활을 하면서 단점을 이렇게 극복했고 지금은 장점으로 발전했습니다. 로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아마 한번 써보고 제 얘기를 지금 들으면은 감이 오실 텐데 아마 안 써보고 들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거예요. 나중에 작성하실 때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은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뭐 물어보시거나 연락처 물어보시고 알려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그렇게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성공 또는 실패 경험인데요. 사실 없죠, 저희가. 크게 성공해본 사람 있나요? 아니 뭐 크게 실패했다거나 뭐 연애를 실패했다 이런 거 말고 나 진짜 크게 실패했다. 없죠? 모든 대학생이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요. 내가 성공했었으면 너희 회사에 왜 지원했겠냐. 내가 사업하고 있지. 근데 저희는 작은 건덕지 하나라도 찾아서 적어야 됩니다. 저는 뭐 지탭 그 대외 활동했던 경험도 적은 적이 있고요. 저는 그 인형인데 꽃 모양으로 된 인형이 있었거든요. 그 한 작년쯤에 졸업식 때 좀 유행했었는데 그거를 길에서 판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랑. 친구랑 둘이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뭐 한 30만 원치 샀다 하면은 한 80%를 팔았어요. 한 90% 팔았어요. 그거를 성공 경험으로 적었죠. 저는 친구들은 일반적으로 한번 술 먹는데 뭐 한 10만 원 지출하더라. 난 근데 그걸로 다른 경험을 하고 싶어서 길에서 꽃을 팔았고 뭐 예상과 다르게 다 흘러갔지만 90% 매출이 발생했다. 뭐 이런 식으로 녹여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소서를 쓰려면 다른 경험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대외 활동을 하거나 아르바이트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성공 경험을. 거기는 약간 픽션을 넣어야 되죠. 뭐 원래 매출이 100만 원이었던 회사에서 내가 고객 응대를 이런 식으로 바꿨더니 매출이 30% 증가했다더라. 좀 수치화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 40분 했는데요. 일단은 준비한 건 여기서 이렇게 끝나고 잠깐 한 10분만 쉬었다가 제가 다시 할게요. 10분 있다 뵙겠습니다. 자, 이제 10분 조금 넘게 쉬었으니까 다시 할게요. 지금은 제가 준비한 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해주고 싶은 얘기 조금 하고 그 다음 질문을 받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제가 4년 대학 다니면서 받았던 장학금이에요. 뭐 작은 거는 뭐 5만 원도 있고요. 큰 거는 280만 원, 뭐 230만 원
다 합치니까 12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저희 학교 다니면서 등록금 한 학기에 300만 원이라 쳤을 때 8학기면 2,400만 원입니다. 큰 돈이잖아요.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교를 흔들어서 돈을 뽑아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취업을 준비한다고 해서 무슨 과정을 하면은 돈을 얼마를 주는 것도 있고, 이건 취업 지원팀인가? 그쪽에 물어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영어로 하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중 화랑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걸 하고 토익 점수 700점인가 넘기면은 홍콩 여행 보내준 게 있었어요. 무료로. 4박 5일인가? 그거 갔을 때도 장학금 받았고, 저희 중문과에서 했을 때도 그 광저우에 한 달 정도 보내줬던 게 있습니다. 그때 받은 돈이 한 100몇십만 원 이렇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성적으로 장학금 받는 것도 물론 있는데 찾아보면 구석구석에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요. 저 5만 원 받은 건가? 이거 10만 원 받은 건가? 이거는 교양 수업 중에 글쓰기 있었거든요. 글쓰기 수업 들어가가지고 이거 뭐 잘 쓰는 사람은 분반마다 한 명씩 10만 원 준다라고 해가지고 열심히 밤새서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좀 다니는데 마냥 지출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수업이고 사실 그 온라인으로 배우는 게 편하고 좋긴 하지만 저희가 집중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조금 다르잖아요, 분위기가. 저는 이런 부분에서 많이 뽑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학기를 다 무료로 다니는 친구들 있어요. 찾아보면은 장학생이라서 공부를 잘해서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저처럼 짜잘하게 공부 못했을 때는 짜잘하게 이렇게 막 주워 먹는 장학금도 많으니까 활용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겹게 들었겠지만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는 한 3학년 때부터 저희 학교 도서관에서 거의 살았어요. 학교 마치면 도서관에 가고 주말에 당연히 나오고 방학 때도 맨날 나왔어요. 나와서 한 10시, 11시쯤 와가지고 집에 갈 땐 밤 11시 이렇게 집에 와서 거의 막차 타고 집에 왔습니다. 근데 뭐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뭐 물론 있다고 들었어요. 뭐 한 1% 정도는 재밌어서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그런 타입이 아니고 그냥 내가 이걸 안 하면은 또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할 것 같고 바보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 공부를 했고 그때는 뭐 인터넷 강의 하루에 8편 보고 요약하고 복습하고 1년, 2년 정도를 그렇게 준비해서 1년 만에 많은 자격증을 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동기부여가 잘 안 되면은 부산대, 부경대, 동아대 정도 도서관에 한번 가보세요. 이게 그 학생증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인이 가능할 때도 있었습니다. 가보면은 저 방학 때 우리 학교 도서관 계속 우리 학교 도서관만 나왔으니까 사람이 없어요. 텅 비었어요. 있다고 해도 외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 학생은 없는 거죠. 근데 동아대, 부산대, 부경대에 가보면은 빈자리가 없습니다. 뭐 물론 외부인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 학교 학생이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1, 2년 뒤에 졸업을 하고 나가면은 경쟁할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교 졸업생입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공부를 조금 안 하니까 나도 안 해도 되겠지라는 생각이나 아니면 쟤보다는 내가 뭐 스펙이 한 개 더 있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거를 제가 진짜 크게 느꼈던 게 나름 뭐 수상도 하고 자격증도 많으니까 괜찮겠지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한번 로지스올이라는 그룹의 면접을 보러 갔었어요. 이제 좀 약간 의기양양하게 가서 앉았는데 옆에 학교는 해양대로 기억하는데 자격증이 제가 들고 있는 거 전부 다 있고요. 그리고 물류 쪽으로 필요한 보세사, 원산지 관리사, 국제무역사 다 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연세대학교 석사였습니다. 연세대 석사가 지방까지 내려서 면접을 볼 정도면 위에서는 정말 박터지게 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나가면은 졸업하고 나가시면은 이게 근데 1, 2년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가시면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친구는 정보 공유하고 같이 으쌰으쌰하는 존재로 생각하시고 경쟁자는 안 보이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읽었는데 이런 말이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1년 안에 해낼 수 있는 일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5년, 10년 장기적인 계획에는 자기가 못할 거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1, 2년 안에 해낼 수 있는 건 조금 할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영어나 중국어를 좀 비즈니스 중국어는 괜찮게 하기, 뭐 네이티브급은 아니지만 중국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 없게 만들기, 이게 왠지 어려운 목표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5년 동안 하면은 1년 단위로 나눠서 뭐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나눠서 올라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줌으로 보고 계신 학생 중에 1, 2학년이 있다면은 5년 뒤 목표를 대기업으로 잡으셔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5년 뒤의 목표를 중국어, 영어 두 가지 언어를 네이티브까지 못 올라가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정도로 지금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돌아가시면은 자기 전에 그 목표를 한번 적어보세요. 5년 뒤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고 싶은지. 근데 뭐 뻔하겠지만 우리는 직장인이 되어 있을 거예요. 모두가. 근데 그러면서도 다른 하나를 찾아서 하고 싶으신 거 찾으면 될 것 같아요. 10년까지는 너무 먼 것 같으니까 5년, 안 되면 3년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목표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제가 오늘 PPT 만들고 준비한 거는 거의 끝났고요. 혹시 제가 오늘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나 아니면은 뭐 평소에 궁금했었는데 물어볼 데 없어가지고 물어보고 싶은 거 있는 사람 있나요?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취업계. 취업계. 자, 질문은 취업계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취업계는 그 취직하시면은 저 인턴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인턴 되나요? 맞죠? 네네. 그 재직증명서를 회사에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럼 그걸 들고 교수님들 찾아가서 사인을 받는데 그게 그 교수님과 조금 다른데 수업 점수를 뭐 그냥 패스 처리해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D나 C로 보통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적을. 그러니까 수강 신청은 하셔야 되고 회사에서 주는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서 교수님들한테 제출하면은 이제 출석 후에 체크해놓고 나중에 성적 줄 때 수업은 안 들어갔으니까 성적 줄 때 C 정도 아니면 D 정도로 성적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답이 됐나요? 다른 거 필요한가요?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질문은 취업 준비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입니다. 나 진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라는 생각이 제일 힘들었어요. 아침에 진짜 빨리 오면 문 열기 전에 도착할 때가 있거든요. 도착해서 왔다가 아침, 점심 정도 먹을 수 있어요. 먹고 뭐 낮이니까 해가 떠 있으니까 괜찮다가 이제 해가 좀 졌을 때 저녁을 먹으러 나가면은 저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저 사람들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라는 순간이 있는데 막상 그 사람들 보면 다 똑같이 살고 있어요. 지금 당장 내 앞에서는 행복해 보이지 지금 학원 가는 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 하러 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 자존감 문제가 제일 컸었는데 그거 말고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요구되는 스펙은 많은데 뭐 토익도 해야 되고 말하기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는데 이걸 내가 남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스스로 못 믿는 거죠.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힘든 거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온라인 줌으로 수업 듣는 학생 중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온 학생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혹시 GTAP 사업 기간 중 유의미 했던 경험에 대해서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요거는 줌 듣는 학생들도 이렇게 채팅창에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시면 네,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상 좋아졌네요. GTAP은 일단 GTAP을 하면서 무역에 대한 수업을 듣고요. 그리고 특강도 많이 마련해줘요. 전자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뭐 요즘 네이버 스토어팜 이런 걸로 판매 많이 하는데 저는 그것도 몰랐고
전 SNS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존재만 알았지 안 써본 사람이었는데 그런 특강을 찾아다니면서 수업을 들어서 하나 알게 됐고 또 전자상거래 대회를 준비하면서 혼자 책을 사서 공부했던 적도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지식이 조금 쌓이고 이게 생각보다 할만한데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제 명의로 사업자 등록증 하나 일단 내놨고요. 그리고 일단 스토어팜 계정을 하나 개설을 해놨어요. 언젠가 큰 사업가가 될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었습니다. 이게 제 스스로 봤을 때는 제일 좋았던 경험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몰랐던 분야에서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고 그쪽으로도 길이 있구나를 경험할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제가 샴푸 회사에서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에코마인이라는 샴푸 회사인데 지금은 뭐 화장품도 같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그 회사가 중국 시장과 미국 쪽으로만 눈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은 인구가 많고 미국은 워낙 큰 시장이라고 이미 유명하니까. 이제 저희가 담당했던 국가가 동남아시아라서 저희는 계속 동남아시아를 해야 된다라고 해외 영업 팀장님을 설득시켰습니다. 동남아시아로 가야 된다고. 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만 저희는 그냥 꼭 좋은 건덕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보고서도 만들어가고 뭐 동남아시아 인구가 이만큼이고 국가만 11개다. 거기 한 가지 국가만 잘 파고가면은 유행처럼 번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보고서 뭐 기획서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회사 검토하고 그 이사님 사인을 받아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쪽으로 온라인 마케팅 시장을 할 수 있었고 전시회에도 참가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끝났을 때 제가 온라인으로 판매는 2달 정도 했어요. 올리고 판매가 딱 된 시점이. 근데 매출은 USD 미국 달러로 한 300불 정도 하는데 이게 작은 숫자예요. 회사 입장에서는 300불이면 뭐 한 30만 원, 34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게 2달 만에 발생됐고 SNS 팔로워는 6,000명을 모았습니다. 저희가. 그 데이터를 보시고는 동남아 시장이 가능성이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동남아 소비자가 구매력이 없는 줄 알았는데 너희가 하는 거 보니까 우리 제품 다른 라인을 넣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은 그쪽으로 시장을 확대 중에 있고요. 그런 경험들이 저는 좀 유의미했던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분야를 알게 된 것과 그리고 몰랐던 분야를 알게 만든 것이 가장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취업도 괜찮고 뭐 어학 성적 얼마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 지탭을 하면은 해외 전시회를 나가는데 그 해외 전시회가 뭐 회사에 지원할 때나 면접을 볼 때 이득이 되는 부분이 컸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 해외 전시회 나가고 이랬던 경험이 전자상거래를 운영하고 했던 경험이 면접 때 뭔가 큰 영향이 있었냐 이런 질문인데 많았어요. 저랑 같이 면접 봤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이력이 없어서 안 물어본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해외 전시회 나갔으니까 영어는 어느 정도 하겠네요 라고 뭐 안심을 하는 건지 뭐 검증은 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전자상거래로 제가 지금 근무했던 회사가 이 전자상거래를 하는 회사는 아니지만 그런 새로운 사업에 도전했다는 걸 되게 좋게 평가해 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회사들이 언제 전자상거래를 할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몰랐던 분야를 알고 있는 신입이 들어온다는 것은 환영받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면접 때 많은 가산점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면접 보러 가면은 질문이 좀 쓸데없는 질문도 많아요. 뭐 어머니 뭐 하시니, 아버지 뭐 하시니 이런 질문도 많이 하는데 제가 작성한 자기소개서나 이력서를 보고 질문하거든요. 뭐 종은 씨 해외 전시회 홍콩이랑 말레이시아 갔다 왔었네요. 거기서 뭐 했어요? 아니, 뭐 종은 씨 전자상거래로 물건 팔았었는데 어땠어요? 아니, 뭐 워킹홀리데이 갔다 왔는데 어땠어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볼 건덕지가 생겨요. 자기소개서랑 이력서를 잘 쓰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하나씩 내가 뭐 했었지 생각나는 거 있으면 적어놨다가 자기소개서에 녹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나요? 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 있나요? 자격증 공부하고 있다 아니면 토익 하고 있다. 그리고 연봉 중요합니다. 돈 많이 벌어야죠. 지금 중소기업들 대부분 올라오는 회사가
2,2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준대요. 괜찮아요? 받아도? 2,200만 원, 2,400만 원? 네. 괜찮아요? 받아도?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2,200만 원, 2,400만 원이 어느 정도냐면은 저 8년 전에 ABC마트 일할 때 2,200만 원 받았어요. 그러면 그거를 월급을 받고 세금 떼주고 나면 저한테 들어오는 돈 한 160만 원 안 될 겁니다. 2,200만 원 기준으로. 사실 집 사고 차 사고 하면은 없겠죠? 돈이. 뭐 차 할부금, 그리고 제가 집을 만약에 월세로 한다 하면은 보증금은 당연히 나갔을 거고, 월세, 관리비 나갈 거고. 그래서 저는 더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더 많이 받아야 된다 생각해요. 훨씬 더. 지금 추세가 2,200만 원에서 2,400만 원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2,600에서 2,800이 가끔 있어요. 3,000 넘어가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4년제 나왔으면 다 3,000만 원 이상 받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그리고 대기업 가시면은 신입이 4,000부터 시작합니다.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초봉은 조금 작은데 3,200 정도로 시작하는데, 그래도 이제 안정적이니까 공기업 만약에 도전하실 거면은, 만약에 저는 3학년, 4학년이라고 하면 공기업 도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생각해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아까 보니까 이제 토익 점수가 높으시던데, 토익을 어떻게 공부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토익은 제가 한 10번 정도 쳤어요. 처음 쳤는데 신발 사이즈 나오더라고요. 200몇십 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 형편없네. 그래서, 근데 저희 그 교양 졸업 패스하려면 650인가? 600인가 필요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다 듣기에는 이미 시간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토익으로 패스해야겠다. 그래서 두 번째 쳤을 때 400점이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했는데 400점이라고?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한 달 동안 기숙사에 갇혀서 공부하는 게 있었어요. 그때 뭐 수업도 듣고 혼자 자습도 하고 하루 종일 집에 못 가고 밤 10시까지 아침 9시부터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니까 700점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교양시험 패스시키고 700점 정도면 이제 혼자서 좀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그래도 지금 물 올랐을 때 노졌죠. 학원을 등록했어요. 열심히 다녔죠. 점수가 떨어지더라고요. 650점으로. 그래서 나는 진짜 돌머리인가,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친 게 한 10번 정도 됐고요. 마지막에 좀 잘 칠 수 있었던 이유가, 생각해보니까 학원을 사실 가르치는 쌤들은 다 비슷해요, 수준이. 이 쌤과 내가 잘 맞는가 안 맞는가가 중요한 건데, 저는 이제 뭐 누구 쌤이 좋더라 이런 거는 잘 안 믿고요. 토익을 하다 보면은 파트가 7개가 있죠. 근데 이제 뭐 듣기 빼고 파트 5 문법, 6도 거의 문법 쪽이고 7이 독해 위주인데, 저는 독해는 좀 괜찮더라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게 문법이구나를 생각해서 토익 시험 마지막 시험 치기 전에 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한 2주 정도 학원 안 나가고 그냥 그 문법만, 요즘 유튜브에 토익 문법 치면 정말 잘 나와 있어요. 뭐 문제를 이렇게 PPT로 해가지고 잠깐 저희 보고 풀어보게 하고 그걸 바로 연설해주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 강의만 계속 듣고 가니까 점수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토익을 쳐보고 내가 부족한 파트가 뭔지를 캐치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 1번 파트가 모자라다, 뭐 2번 파트가 모자라다는 걸 알고 나면은 그 파트만 공부하면 되잖아요. 저의 꿀팁은 그거였어요. 유튜브 활용을 잘 하세요. 유튜브에 정말 좋은 교육 자료들이 많아요. 자격증 시험도 그렇고, 뭐 A라는 걸 몰라가지고 유튜브에 A를 치면은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 공부하실 때 활용하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있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랫동안 재미없게 떠들었는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